오늘 주제는 대전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일제에 항거한 의로운 대전인, 나라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대전인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 송병선과 단제 신채호입니다. 1905년 11월 17일은 바로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날인데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강제로 일본인 통감을 두어 우리나라의 정치를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학생들은 휴학을 했습니다. 뜻이 있는 선비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붓을 들어 일제에 찬성한 무리들을 비판하는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이 시기 대전에서도 저항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인물 연제 송병선입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통분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학자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연제 송병선은 대전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송시열의 후손인 송병선은 아주 학문에도 뜻이 높았는데요. 그의 학문을 높이 산 조정으로부터 여러 차례 벼슬을 받았지만 늘 벼슬을 거절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가리키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여러 곳에서 제자를 가르쳤고 우리 가까이에서는 옥천 이지당에서 강론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관직에 나아가진 않았지만 시대 정신을 가지고 나라에 위험한 일이 처할 때마다 늘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글을 상소를 통해서 올렸는데요. 을사늑약은 상소로 그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무력으로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해서 을사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고 바로 서울로 향해 고종을 만납니다. 그때 그의 나이 70세. 고종을 만나 을사오적을 차단하고 을사늑약을 파괴하여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하며 개혁안을 올리게 됩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10가지 방법 중에는 무엇보다도 의로서 각국 공사관에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고 어사를 파견하여 어지러운 민심을 잘 보살피고 군을 배양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것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실행되기를 기다렸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자 다시 궁에 들어가 고종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궁에서 사람이 왔고 가마를 타고 궁으로 향할 줄 알았는데요. 강제로 서울역으로 보내져서 일본 헌병대에 의해 기차에 태워져 고향 대전으로 호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연제 송병선은 황제와 국민과 유생들에게 세 통의 유서를 남기고 나라가 망하였으니 성인의 도가 더불어 망한 것이라고 한탄하면서 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유서의 내용에는 을사오적을 차단하고 을사늑약을 파기할 것, 유생들은 걸기하여 의병을 일으킬 것 등으로 그의 애국정신을 실천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집터에는 1980년대까지 기와집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1993년 개발로 인해서 대전 동부 신협이 들어서게 되고 그 신협 앞에는 연제 송병선 생가지라고 하는 표지석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연제 송병선은 이 집터에서 태어나시고 을사늑약에 항거하여 돌아가신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고종은 그 다음에 글로써 충성했다는 뜻으로 문충의 시효를 내리게 되고 1914년 영동에 문충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문충사는 현재 동구 용운동으로 이전하여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붉은 살의 홍살문을 지나면 왼쪽에 정력악이 위치해 있고 뒤에 잔디밭에는 동상이 서 있고 멀리 뒤편에는 문충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정여각 안에는 충신이라고 적힌 현판이 보입니다. 뒤편 잔디밭에는 문충사가 세워진 지 100년이 지나고 2014년 연제 송병선을 기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함께 계신 분은 연제 송병선의 동생으로 을사늑약 이후에 대한제국의 일본과의 병합이 이루어진 1910년 동생도 형의 뒤를 따라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됩니다. 이 두 분을 기리는 문충사는 정면 모습이 다음과 같습니다. 문충사에서는 이 두 형제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 두 분의 영정을 모시고 매년 봄과 가을 재앙을 드리고 있습니다. 을사늑약에 항거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제 송병선과 문충사였습니다. 두 번째 만나볼 인물은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을사늑약이 맺어지기 전에 성균관 박사가 되지만 언론 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여 평생을 바친 단재 신채호입니다. 어렸을 때 그의 모습은 주변인들의 말에 의하면 풍모가 병약하고 옹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들이 기억하는 부분은 신채호 선생님의 반짝반짝한 눈빛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집현전 학사 중에 신씨, 신숙주의 후손으로 바로 우리 고장 대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의 친필을 보면 그분의 성격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신채호 선생의 강직하고 단아한 성품이 글씨체에 잘 묻어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꼿꼿하게 서서 세수한 일화인데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국외로 망명하기 전 오산학교에 들르게 된 단재 신채호는 아침에 세수할 때 꼿꼿하게 서서 세수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은 신채호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고개를 숙이고 세수하세요. 옷과 마루바닥이 다 젖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 옷이 젖는 게 뭐 어때서? 나는 어느 방향으로도 일본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을 뿐이라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단아하고 대쪽같고 꼿꼿한 성격으로 일생을 독립운동에 힘을 쓰셨습니다. 그가 태어난 중구 어남동에는 이렇게 집터에 그분이 사셨던 집이 복원이 되어 있는데요.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곳에서 가난한 선비인 아버지와 평범한 어머니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우수하고 행동거지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는 8살까지 이곳에서 가난한 생활을 이어왔는데요. 8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결국 할아버지는 남은 가족들을 이끌고 신씨들이 모여 사는 청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재는 할아버지로부터 한학을 배우게 됩니다. 8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청년기를 보낸 청주 옛 집터에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8살에 중국의 역사책인 자치통감을 읽은 기념으로 할아버지가 심어주신 모가나무와 단재 신채호 선생의 묘소와 그리고 상이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는 아주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8살에 그 책을 읽어내는 단재를 보고 할아버지는 그 영림함을 어렸을 때부터 익히 알게 됩니다. 단재가 어렸을 때 지었다는 그의 시를 한번 만나볼까요? 연 날리기를 보고 지은 시인데요. 연이 높고 낮게 뜨는 것은 바람의 세고 약함에 달려있고 연이 멀리 또는 가깝게 뜨는 것은 실의 길고 짧음에 달려있구나 라고 지었습니다. 관찰력과 이해력이 뛰어남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채호는 책 읽기를 아주 좋아했는데요. 할아버지가 가진 모든 책과 할아버지가 여기저기 수소문에서 빌려오는 모든 책을 다 읽고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속도도 매우 빨라서 책장을 바람같이
빨리 넘겼고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도 책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를 눈여겨본 친척의 주선으로 신채호는 성균관에 입학하게 되고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강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간섭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1905년 26살 되던 해 신채호는 성균관 박사가 되고 관직과 교수도 할 수 있었지만 모든 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와 교육활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언론인으로서의 단재 신채호입니다. 장지연을 만나 황성신문에 논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지자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을 싣게 되는데요. 내용은 원통하고 분하도다. 2천만 노예가 된 동포들이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비통함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3,000부를 발행하던 이 신문은 그날 10,000부를 찍어서 배포했고 이 일을 계기로 황성신문에 많은 사람들은 잡혀가고 무기정간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로 자리를 옮겨서 일본을 비판하는 글들을 싣게 되는데요. 대한매일신보 사장은 외국인 벨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총독부에 간섭을 덜 받는 그런 신문이었고 신채호는 4년간 이 신문을 통해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고 일본의 아첨하는 무리들을 비판하는 글들을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글은 읽는 사람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강한 글들이었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나라가 빼앗긴 이 상황에서 희생 영웅들이 나와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일깨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최영전도 쓰셨는데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장군입니다. 이런 장군과 같은 힘센 영웅들이 나와서 우리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과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책들이었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역사학자로서 역사 연구에도 아주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5년간 연재한 독사신론에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역사 공부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를 통해 우리 민족의 기원과 스스로 발전해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온전히 서술하셨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도 활동을 하셨는데요. 1910년 우리나라가 한일 합병이 되자 신채호 선생은 우리나라를 떠나 나라 밖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중국으로 망명할 때의 모습인데요.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국외 망명에서도 여러 제들을 엮어서 함께 독립의 의지를 일깨웠고 역사 연구에도 힘썼고 독립운동의 뜻을 키워나갔습니다. 중간에 조카 향란의 결혼 문제로 잠깐 잠입해서 들어온 것 외에는 26년을 나라 밖에서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1922년 의열단의 단장 김원봉이 단재를 찾아오게 됩니다. 의열단은 정의로운 일들을 맹렬히 추진하는 단체라는 뜻인데요. 3.1운동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독립의 의지를 밝혔으나 많이 달라지지 않자 의열단은 좀 더 강력한 투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조선 총독부나 아니면은 고위 기관들을 폭파하거나 고위 직들을 암살하는 활동을 통해서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활동들을 펼쳤는데요. 이 활동에 이념을 심어줄 강력한 이념이 필요했고 그 의열단 선언문을 단재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이 부탁을 받은 단재는 한 달간
5장 6,400자에 걸친 조선혁명을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은 강도 일본을 비판하면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그 후 단재는 무정부주의 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1928년 일본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고 10년형을 선고받고 리순 감옥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독방에서도 추위와 이겨내며 글과 독서로 독립의 이념을 굳히지 않았으나 결국은 추록을 1년 8개월 앞두고 57세 되던해 뇌일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도 내가 죽거든 시체가 외놈의 발끝에 채이지 않게 화장해서 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럴 수 없어서 화장한 유골함을 들고 돌아와서 단재가 청년기를 보낸 청주 옛집터에 묘소를 쓰게 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태어난 집터에는 매년 12월 8일이 되면 단재 신채호 선생을 기억하며 헌화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서대전 광장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 동상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워진 단재 신채호 선생 동상의 모습입니다. 암울한 일제치하에서 오직 나라와 민족의 독립만을 생각했던 단재 신채호. 그가 태어난 중구 언암동과 서대전 광장의 동상을 찾아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충성심과 애국심을 한번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대전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